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지금부터 사단법인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안보연구소 정경두 대표님께서 여러분의 참석을 환영하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구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제 저희 연구소가 22년부터 연구소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창립 총회를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또 축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자리를 제공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쟁에 잘 대비를 해온 국가는 번영을 이루고 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지배를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의 우리 안보 상황은 매우 복잡 단안하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미중 간의 한치도 양보 없는 패권 경쟁, 그리고 타이완 등 주변국 상황,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지켜보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그 실제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우리의 첨단 기술이 유출되거나 SOC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특히 금전적 손실도 굉장히 많은 뭐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거의 핵무기급에 해당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생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력 충돌에 대한 그런 그 심각성만큼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할수록 우리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뿐만 아니라 자동차, 로봇 그리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 모든 또 공공기관 업무와 사회 인프라 관리, 통제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자동화되지 않은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IT 기기에 탑재된 각종 센서 곳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AI 학습이 가능한 중앙 슈퍼컴퓨터에 축적이 되고 이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또 각각의 기기들로 다시 보내면 그 기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과 업무를 하게 되는 초연결 기반의 사회에서 국가의 전산망과 국민 개인 삶의 건강까지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더 고도화될 그런 초초 연결 사회에 대비한 심도 있는 그런 보완책 마련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IT 강국 위상 그리고 전자정부 강국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래성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부분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창립 총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이버안보연구소는 22년부터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연구 활동과 그동안의 준비를 착실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통제가 가능한 가칭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목표를 갖고 우리 연구소 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사이버 안보 태세를 굳건하게 구축하는 일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창립총회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단법인 사이버안보연구소의 출범을 축하해 주실 귀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정수 국회의원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잠시 감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양정숙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을 축하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은 2006년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마침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이버 안보법의 입법화 현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니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를 비롯한 ICT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속히 진전시켰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첨단 해킹 수법과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 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심각한 국익 침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대우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마련을 위해 그동안의 논쟁을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이버 안보법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여야 정파를 넘어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도 남은 임기 동안 법안 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께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하태훈입니다.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축사의 기회를 주신 정영두 대표님과 연구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주최자인 양정숙 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공간의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전통적인 국가안보 영역을 경제안보, 국민생활안전, 사이버 안보로 확장하는 패러다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 대응 강화 전략으로서 국가 안보 지침이나 사이버 안보법을 재개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독립된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합동 사이버 협력 체계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통해서 사이버 환경의 안정성 확보,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수립 적극 참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사이버 안보에 관한 입법 활동 지원과 정책, 기술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이버 안보연구소와 같은 민간 전문 연구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사이버 안보연구소는 창립 이래 짧은 기간 동안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률 등을 연구하고 국민에게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 정부 부처 실무자와 협업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 민간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 안보 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 세미나가 연구소의 비전을 보여주는 행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조 강연, 패널 토의의 주제와 발제자 선정 등 여러 기획을 통해서 연구소의 큰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2년에 사이버 안보 분야 정책과제 이행 방향과 법제 정비 필요성을 종합 분석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과제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지원 역량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 기반 체계적 정비라는 연구 보고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도 사이버 범죄나 사이버 테러에 관한 연구도 했고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 과학 수사 체계와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첨단 과학 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 발전 방안 연구를 6년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립외교원과 공동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사이버 안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 안보 법제 분야 연구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안보 관련 법 정책적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연구소와의 연구 협력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 세미나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수립과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찬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축사는 이현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한 달 전까지 역임했던 이원태입니다. 저는 제 전 직장 인터넷진흥원을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이제는 민간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이버 안보 연구소 창립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이런 어떤 사이버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데 정경두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정수 국회의원님과 하태용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오늘 패널 토의분들 중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임종인 특보님을 비롯해서 김도순 교수, 지성호 교수님 등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도 오늘 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이버 안보법의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이 아마 주요 논의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하태훈 원장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이버 안보법 기본법 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나 국내적으로는 민관 협력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3월에 미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도 그렇고요. 한미 사이버 안보 전략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제기한 한영 사이버 파트너십, 요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공공과 민간 사이의 어떤 협력이 가장 강력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이버 안보법 관련한 논의의 쟁점 중에 하나는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이슈로 자꾸 쟁점이 좀 흡수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떤 주도권 쟁점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간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비전과 가치 체계, 그런 철학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데 사이버 안보 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사이버 안보 연구소하고 인연을 맺은 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이버 안보 연구소에서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입법 방향이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이버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첫 번째 순서로 한국헌법학회장님이신 지성우 교수님께서 사이버 안보와 정보헌법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이동하시는 학회장님께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우리 정경도 장관님 그리고 이진 소장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연구소를 창립하시고 또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 일로 매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든든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과거 군에서 정치훈련 장교였습니다. 정훈 장교를 근무했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 안보나 정치훈련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는 우리 국가의 사이버 안보라는 그런 단행법들의 그 위에 있는 정보 인권 내지는 정보 기본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단행법으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어떻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길게 써왔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그마치 10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11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안보라는 것은 그 기본권적 성격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인권 내지는 기본권 중에서 정보 기본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본권, 그러니까 정신적 기본권, 신체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등등이 있는데 그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정보 기본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헌법학자들의 굉장히 다수의 견해입니다. 일치된 견해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 기본권이라고 할 때에는 지금 현재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다른 기본권들과의 기본권의 체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다만 제4세대 인권의 하나로서 정보 기본권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에서 현재 주장되고 있는 바입니다. 정보의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정보는 그것을 지키는 개념도 있고요, 또 관리를 하는 개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의 주체, 객체에 따라서 또 정보 인권과 기본권은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차기 헌법 개헌할 때에 이 정보 기본권을 현재의 표현의 자유와 동일선상에서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헌법상 소중한 기본권의 영역의 하나로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자유와 사이버 안보에 관한 건데요. 아마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넷의 자유 내지는 사이버의 자유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의 자유나 인터넷의 자유도 정보 기본권의 그 하위에 있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또 이것이 접근이 차단되었을 때 그 차단을 배제할 수 있는 배제 청구권,
등등으로 인터넷의 자유도 역시 현재의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보기본권의 카테고리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것이 설정되어야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또 독자적인 기본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터넷 접근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보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접근을 해서 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집에 있는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우리 KT나 SKT나 이런 통신회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국가가 기본권으로서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현재 헌법학계에서는 다투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이 빠르게 입법화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그 하위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소속히 제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 가짜 뉴스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또 매개자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법상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이버 안보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있어서는 추진 체계가 가장 문제가 될 텐데, 이 추진 체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은 여러 정부에서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 등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받는 이런 때에 이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통합적인 조직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사이버안보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 훈령이나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정보 기본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정보권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헌법 사항을 독자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또 해석에 의해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제정되어야만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 안보가 제대로 활용되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안보를 정보기본법 그리고 정보헌법이라는 워딩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주신 지성우 헌법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토론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이버 안보법 입법화를 위한 한계와 국방에 관해서 독일 입법권 권한 배분이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뭔가 이렇게 약간 권력 중심 집중형 법이 아니라 뭔가 같이 지방과 권한 배분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의 발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원 연구원이신 김동균 박사님을 모시고 청해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균입니다. 금일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특히 또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사를 해주신 정경두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양정숙 의원님 그리고 하태훈 원장님 이원태 원장님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지성우 한국헌법회장님과 그리고 석재왕 건국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법제연구원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독일에서 있을 때는 연방과 주의 권한 관계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작성을 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사이버 안보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기존의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 관련한 논의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 체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독일 기본법상 입법권 배분의 내용하고 그리고 사이버 안보 관련 연방 법률과 주 법률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시사점을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을 우리나라의 국내에 소개된 자료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이 대부분 연방 차원에서의 법률하고 연방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체계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물론 아직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지방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독일의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제 독일의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권 배분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와 달리 독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연방의 입법권과 주의 입법권에 관해서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지만 연방 국가에서의 기본법은 주회에게 좀 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가에서의 기본법상 권한 배분의 원칙은 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기본법이 다르게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한의 실행과 국가 사무의 수행은 주의 권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 국가에 있어서 이제 권한 배분의 문제는 연방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복적 권한이나 권한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고 연방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본법상 규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배분의 기본 원칙은 행정권한의 배분, 입법권한의 배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입법권 배분은 이제 기본법 제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법상 권한 배분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본법상 규정이 연방에게 입법권을 귀속하지 않는 한 주는 입법권을 갖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법은 연방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영역하고 연방과 주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합적 입법의 영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과 이제 경합적 입법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상 그 연방의 입법권 부여 방식은 제74조에서 13조에서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을 규정을 하고 제74조는 경합적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규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또는 일정한 사항은 연방 참사원의 동의와 함께 연방 법률로 정한다라는 등의 방식으로 연방의 입법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은 뭐 대외 사무, 그 주를 초월하는 사무, 그리고 테러 범죄에 관한 사무,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사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의 불문의 권한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불문의 권한은 사안의 본질에 따른 입법권하고 사안의 관련성에 따른 입법권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본질에 따른 입법권은 사안의 본질에 의할 때 연방에 의해서만 규율되거나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을 의미를 하고 사안의 관련성에 따른 입법권은 어느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연방에게 부여를 했는데 연방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방이 입법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보시는 내용들은 이제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 영역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곳은 이제 항공교통, 통신제도, 주를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주 행정청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의 최고 행정청이 이관을 요청한 경우에 있어서 연방 경찰청을 통한 국제적 테러 위험의 방어, 이 내용들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표시를 해둔 이유는 독일의 그 연방 정보기술 보안청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은데 그 법의 입법 이유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연방이 연방 정보기술 보안청법을 만들어서 연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 기본법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권한은 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권한은 주에게 있다. 주의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연방 국가에서 특히 연방 국가인 독일에서 위험 방지 사무는 주의 사무로 우리는 배웠는데 왜 연방에서 이러한 입법을 하고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입법 이유에서는 이 전속적 입법권 영역에 있는 사항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논문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은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권입니다. 이 경합적 입법권은요, 이 영역에서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주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헌에서 특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는 문헌에서는 이 독일의 경합적 입법권을 우리의 지방분권의 모델로서 하나의 사례로서 크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합적 입법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차적인 입법권이 연방에게 부여되어 있고요. 그 연방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론 독일의 기본법은 외국인의 체류법, 그 파란색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할 때 연방 내 균등한 생활 관계, 그리고 통일적 규율이 필요할 때, 그리고 경제적 통일성이 필요해서 연방법적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경합적 입법권 영역은 제가 이 슬라이드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역시도 그 경제에 관한 법을 제가 밑줄을 친 이유는 이 조문도 연방이 사이버 안보 대응 관련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기본법상 규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연방의 입법권 반환과 이제 주의 일탈권입니다. 이 역시도 독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합적 입법 영역에 있어서 연방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연방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규정은 그 규정에 대해서 주는 그 연방 법률과 그 연방 법률을 대체하는 규정을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방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연방 법률을 연방이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는 물론 이거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는 주는 자신의 법률을 통해 연방 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박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방이 이미 입법권을 행사해서 연방 법률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주는 연방 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대학 입학 허가 졸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에 가시면 각 주마다 대학 입학 요건하고 졸업 요건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권한의 배분입니다. 행정권의 배분에 있어서도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권한 배분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기본법의 집행은 연방 법률의 집행은 기본법은 연방 법률의 집행은 주의 권한이다라고 해서 주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법 때문에 연방이 어떤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연방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서 기본법은 외교사무, 주를 초월하는 사무, 연방 방위행정, 교통행정, 항공교통, 우편제도 등을 이제 연방 행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는 원칙적으로 연방 법률의 집행을 고유 사무로 수행을 하고 연방의 위임에 따른 사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위임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에 따라 수행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방은 연방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방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신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주 역시도 주 행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그 독일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과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연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가장 중요한 법은 연방 정보기술보안청법입니다. 그리고 통신법, 텔레미디어법 등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 IT 보안법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실 국내에 소개될 때 이게 하나의 법률처럼, 하나의 단일 법률처럼 국내에 소개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2015년의 IT 보안법은 IT 보안을 위해서 하나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IT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법률들을 한 번에 동시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 원자력법, 에너지경제법, 텔레미디어법, 통신법을 동시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개정하는 법률의 명칭이 IT 보안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제 그 기업과 연방 행정에 있어서 IT 보안, 인터넷상 국민 보호, 그 기술 보안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뭐 2년마다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연방 정보기술청에 대해서 중앙 신고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유럽 연합의 지침을 위한 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법 개정법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 등을 보안 관리를 하고 의무가 부여되는 그런 대상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1년 이건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IT 보안법 2.0인데 이 역시도 그 연방기술보안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독일 사이버 안보 관련 문헌은 보통 연방 법률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주후 법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별주는 그
주 행정에 관계된 그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법률의 이제 적용 범위를 살펴보시면 주 행정과 자치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19년 이후부터 그 뭐 IT 보안법, 정보 보안법, 사이버 보안법 등 각 주별로 사이버 보안을 대응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바덴비텐베르크주는 사이버 보안법을 명시적으로 사이버 보안법이라고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행정, 자치행정,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인이고요. 그 사이버 보안법과 동시에 바덴비텐베르크주는 사이버 보안청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청의 업무가 연방 차원에서는 독일 정보보안기술청이 있다면, 정보기술보안청이 있다면 주에서는 그와 유사하게 사이버 보안청을 설치해서 유사한 사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와 연방 사이에 협력을 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간 통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살펴보시면 연방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 이제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이고요. 그 다음에 연방범죄수사청, 연방헌법수호청, 국가사이버대응센터, 그리고 사이버 보안 혁신청 등이 있고, 개별 주도 헤센주는 헤센 사이버 역량센터, 바이에른주 정보기술 보안청, 그리고 바덴비텐베르크주 사이버 보안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의 제도에 따른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독일의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시사점은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를 위한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비교하자면 국정원은 연방헌법수호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무부 안에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을 설립 운영을 하고 있고, 사이버 안보 관련 연방기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확한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협력을 잘 이루어가면서 이제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사이버 역량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범죄수사청, 헌법수호청 모든 기관이 다 참여를 하고,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동의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사이버 대응 관련 정책이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각 부처별 역할과 내용들을 분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개별 주도 사이버 안보 관련 법률을 제정 시행을 하고 있고, 관련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법률은 연방 행정과 이제 국가 내 독일 내 주요 기반 시설의 운영자,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주는 주행정청, 주행정 그리고 자치행정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사이버 안보 관련 연방 기관과 주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에서 그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하고 연방정보기술보안청장은 사이버 안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사교류 등을 협의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은 사이버 안보에 관한 사무를 하나의 연방 사무 또는 하나의 주 사무로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사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이버 안보 전략 2021년에 독일 사이버 안보 전략에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국가 임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라고 연방이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제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 시 사이버 안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버 안보 관련 각 정부 부처 간 협력과 명확한 역할 분담 등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같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상의 미수로 좌장님을 먼저 이렇게 해서 모셔야 되는데 결례를 범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제를 맡아주신 분 우리 김동균 박사님과 이제 우리 패널분들 자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발표하신 그 우리 김동균 위원님께서 아주 그 시간을 20분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자 먼저 이 사이버 안보 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를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좌장을 맡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제가 먼저 진행하기 전에 이 패널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표해 주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소개를 안 해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 그 왼쪽에 우리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 특별보좌관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김도승 목포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박명희 입법조사처 입법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뭐 발제 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각 그 이 패널에 나오신 토론자분께서는 한 10분 정도 이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종인 우리 보좌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하게 되신 우리 정균 장관님 축하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안보법은 사실은 이건 뭐 정권과 상관없이 2006년 그 공성진의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난 정부 때 문정부 때도 사실 시도를 했었고 지금 이번 특히 정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정과제로 해서 102번째 국정과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건 다 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입법 실패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가 돼버렸죠.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 사실 뮌헨에서 올해가 뮌헨에서 60번째 뮌헨 그 시큐리티 컨퍼런스가 MSC가 열렸고요. 거기서 패럴하게 열리는 뮌헨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가지고 사실 최근에 보면 벌써 2년이나 됐는데요.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보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결국은 정부 군의 어떤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파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위성 비아셋을 공격해서 위성을 파괴했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전에는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하면은 저도 평생 뭐 40년 동안 이 교수하면서 했던 뭐 암호, 해킹, 포렌식 그런 단편적인 걸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군다나 최근에는 AI, 위성 이런 신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이 사실 사이버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을 넘어서서 세이프티 그리고 어떤 트러스트 국가 전체의 어떤 영역을 미치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심지어는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실까지 다 만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걸 사실 실패했던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로 대표되는 인권 이 둘 사이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좀 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가 정치가 모든 것을 갖다 지배하다 보니까 사실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인권과 그리고 어떤 안보, 그런데 안보와 어떤 인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난 문정부 때 그 저기 사이버 안보법 할 때 그 당시 여권에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희가 지금은 여권이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법 이거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져서 야권 되면 우리 이거 반대할 겁니다. 그만큼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만큼 모든 것을 갖다가 사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뮌헨 거기서도 결국은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들이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냐, 사이버 레질리언스 문제, 그리고 AI가 우리 생활 모든 것으로 다 스며들어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었을 때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국가 전체의 어떤 정말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될 텐데 이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제가 오늘 아침 뭐 중앙일보 컬럼에도 썼지만 거기 보면 이 중국과 북한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어떤 주변국들이 우리 이번 4.10 총선 이런 데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그 선거에 대한 어떤 개입, 특히 딥페이크와 악성 허위 정보로 인한 선거 개입, 이거 민주주의 위협이고 진짜 이것도 또한 안보에 대한 큰 위협이거든요. 이러한 리스크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이게 정말 큰 문제고요. 이거는 당장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그냥 인권 차원 아니면 뭐 음모 차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법이 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 이거 가입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데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15년에 특보할 때도 그 가입하려고 되게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입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니 세계 각국이 압수수색 영장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 다 있어요. 통비법 다 있고 다만 그것이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청영장 같은 걸 발부할 때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요건이 되면 영장은 발부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것이 실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통신수단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유선전화에서 무선 그리고 최근에는 뭐 SNS라든지 다양한 통신수단이 전부 돼 있는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러면 그걸 감청하기 위한 어떤 설비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현실상으로 리얼타임 인터셉션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그러한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법도 역시 안보법처럼 개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부다페스트 사이버 크라임 컨벤션에 가입 신청을 내도 5년간의 유보 조항은 있지만 사실은 여야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과거 잣대로 음모론으로 자꾸 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떤 위성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해킹 공격 그다음에 사이버 위협들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선거 개입 같은 것도 현재 만약에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어떤 허위 악성 정보가 뿌려진다고 하면 그것은 거의 99% 어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을 통해서 퍼질 텐데 그거 이제 어떤 인플루언서 계정을 해킹해서 외국에서 딱 뿌려버리면 국내에서는 수사도 못하고 순식간에 퍼지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임시 조치라든지 이걸로 협력하겠지만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는 패스트 트랙을 타도 며칠 걸려요. 의사결정이 본사에서 하니까. 그러면은 하루만 지나면 전 국민한테 다 퍼지게 될 텐데 이러한 왜곡 현상을 갖다가 하려면 별 수 없이 국제 협력, 강력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저 대통령 미국에 가셔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작년 말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안보실장들이 모여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응하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부로 들어오면은 그게 전혀 안 먹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 제고 그리고 입법을 포함한 역량을 기르는 거 그리고 국제 협력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이 사이버 안보법 제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특보님 오랜 그 강의 경험 그다음에 학술 뭐 이게 정책에 관여하셨는데 그 사이버 문제의 어떤 그 탈정치와 그리고 또 여야를 막론했던 그런 그 초당적인 접근 그리고 너무 과거에 뭐 한두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그 김도순 교수님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포대학교 김도승입니다. 제가 한 7년 만에 애국가를 불러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행사도 행사지만 국가 간이 다 남다른 곳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런 아주 개인적으로 부끄러움과 함께 이 자리가 상당히 엄중한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이 개념적인 특성이 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접근과 또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접근이 가지는 이질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게 이제 주로 요청하신 것이 정보 공유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호파케 지금 이제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 정보인권을 연구하는 쪽에서 이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와 사이버 안보에 관한 어떤 대응이 다소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 나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안보, 사이버 안보 사실 이제는 뭐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일반적인 국가안보의 군사안보적인 이슈하고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뭐 개념적으로 좀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위 디지털 심화기에서 보면 국가안보와 사이버 안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국가안보 중에서도 더 중요한 영역이 사이버 공간에서 미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사이버 안보라는 것을 또는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적 관념이나 아니면 정책적 관점에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확장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넘기는 건 제가 말씀으로 드려야 되나요? 네. 근데 이 법학에서 이제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인 어떤 아픔을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는 유력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학에서 국가안보를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전통적인 안보와 달리 사이버 안보는 국가안보 또는 국방의 영역이나 전통적인 군사의 영역과 또 일반적인 치안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용합니다. 무용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안보의 영역과 비안보의 영역이 나누어지던 과거와 달리 사이버 공간은 사실 모든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영역만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섭해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안보에 대한 개념에 관한 논의, 이건 좀 먼저 간대요. 그 전 슬라이드. 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국가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범위 내지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은 매우 추상적이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확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늘 등장하는 것은 안보에 관해서 안보에 해당하는 한 매우 예외적인 법률적 조치가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존립하지 않는데 국민의 개인의 기본권이나 권리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보 이슈는 개인의 기본권 이슈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안보에 해당하지 않다면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사적 자치를 또 훼손해서도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조치의 기준이 바로 이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 정의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안보와 관련된 개념은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기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매우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그 확장된 부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국은 이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공격의 양식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피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술적인 또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저는 그간 한 10여 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답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답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히려 묻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냐라고 묻겠습니다. 국민이 선택해야 되고 여기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견 국가안보 이슈로 보여지지 않지만 충분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국가안보 이슈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치안의 권한이나 일반 정부의 일반 권한으로 넘기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위협으로 확실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조치 권한으로 두고 대신 정말 그것이 위협적인 문제로 넘어갈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안보 이슈로 가서 국방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관이 대응하도록 할 것인지는 결국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의 문제는 좀 전에 특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사이버 안보에 관한 영역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하는 것이 이제는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100만 건이 넘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위협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침해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이냐? 침해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공유야말로 그러한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때문에 이런 위협 정보에 대한 공유가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이버 안보 법안에는 이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에 관한 공유를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일반 치안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선택의 폭의 문제가 여전히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앞서 아까 발표에도 있으셨고 기조 강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서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최대 화두 또는 최대 명제 중에 하나는 민관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 안보에서도 정보 공유에서도요, 단순히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역시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간과의 확장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는 역시 녹록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공공은 법치의 영역이며 더 나아가서 사이버 안보 영역은 그보다도 훨씬 제한적인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예외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온도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요. 뭐 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한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법입니다.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시사법인데요. 미국은 이 시사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이후에 적절한 개정을 몇 차례 거치면서 이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차치하고라도 뭐 PT는 적절하게 넘겨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시사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민관이 적절하게 위협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공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냐면 첫 번째, 민간의
그런 사이버 위협 정보에 대해 공유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의 사이버 위협 정보가 만약에 개인 정보에 해당하거나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기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인권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과 방식을 고안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상당 부분 잠식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민간이 공공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칫 잘못하면 리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간이 함부로 다양한 정보를 공공에 넘겼다는 것은 아시죠? 몇 년 전에 카카오 사태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이후에 카카오가 엄청난 위협을 느꼈죠. 정부의 상당 부분 정보를 제공한다는 우려를 또는 오해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텔레그램으로 넘어가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류의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역시 이 법에서는 관련된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이 법이 될 거 같냐? 사이버보호법이 될 거 같냐? 마지막 시트를 보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확 될 거다. 언제? 사건이 터지면. 제가 독일 그리고 영국 다양한 나라의 입법 과정을 한번 분석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여러 법이 제정되는 경과에서는 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9.11이 있었고요. 2003년, 2007년 에스토니아 공격 사건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사건들이 생기고 우리의 법에 준하는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상당히 강화 일변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강화 일변도로 가서 스노든 사건 이후로 오히려 그 법이 무력화되는 그런 혼란도 겪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그런 사건 이후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어떻게 보면 진지한 논의적 테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과연 설명하실 분이 여기 계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화와 달리 디지털 심화기의 전환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이제 피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에 관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수한 이슈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단순히 군사 안보나 정보 이슈를 넘어서서 산업 패권 이슈로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와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누가 더 충실하게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뭐냐? 저는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 안 나오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릴 정도의 해답을 내놔야 되듯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이 과연 통과되려면 국정원이든 여기 계신 국정원이든 군이든 정보 인권,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지나칠 정도의 보호와 세심함을 가지는 리더십을 보이는 곳이 결국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 토론하실 때 고민이 많이 묻어난 그런 그 말씀 참 우리 참 하나하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 같아요. 그죠? 그 사이버가 안보 영역이냐? 사실 이 형사적인 영역이기도 한데 어디까지가 안보 영역으로 우리가 포섭할지 그리고 민간 협력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인권 어떤 가치도 고려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박명희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법조사처 박명희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오늘 제게 주신 제목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입법 연역과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입니다. 네,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06년도 그 공성진 의원안인데요. 이게 발의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도 사실 그동안의 입법안들에서 그러니까 제한되었던 그런 안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과 법안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계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토론문에서는 아마 2페이지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일단 타법에 우선하는 기본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 권한이 또 혼재하고 있고 또 민간 협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와는 또 별개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국회나 법원 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다 헌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안보 기본법안이 처음 발의가 된 것이 2006년 공송진 의원안인데 제가 그 한번 세봤더니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된 게 한 12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이 도태용 의원안, 그리고 김병기 의원안, 윤영찬 의원안 이 3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2022년 11월에 정부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안을 입법 예고를 했지만 아직 국회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였다고 보여집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 총괄 수행 기관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2가지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그 사이버 안보 총괄 수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12개 법안을 봤더니 국정원이 주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사이버 안보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안이 한 6개 정도 되었고요. 또 대통령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국정원이 총괄 기능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 한 4개. 그리고 대통령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과기정통부가 수행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게 1개가 있고 국무총리실 소속 하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국정원이 그 총괄 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게 1개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안보적인 측면을 우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술적인 측면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확연하게 이 장단점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어떤 경험에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우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사실 2003년 이후에 국가 사이버 안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기 2020년에 국정원법 개정으로 고유 업무로 사이버 안보가 포함되는 기관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국정원의 그 위협 관련된 정보 공유가 많이 집중이 될 경우에 민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사회 통제를 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사실 계속 2006년부터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별도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고 또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부분이 국정원이 그 총괄 기관이 되었을 경우에 국정원의 과부하가 걸릴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와 관련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보다는 민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참여를 하고 있고 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염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기밀을 다루고 있는 국정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면에 나설 경우에 공유되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을 정보를 오히려 공유되어도 좋을 정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중과의 소통이라든가 홍보의 기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기정통부가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이버 안보에 관련돼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안이 있고, 이거를 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 하는 안들도 제안이 되고 있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되는데, 사실 과기정통부가 공공이라든가 아니면 국방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정부의 대표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가 실행 주체가 될 경우에 이미 이제 국가정보원 법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돼서 국정원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법의 어떤 충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그 해당 주체들의 역할을 다 강화를 하되, 각기 역할을 강화를 하되 상위에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중수형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들도 그동안에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시와 평시를 구분을 하고, 위기시에는 국정원이 어떤 위기 정보의 대응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련을 하고, 이때도 어떤 때 국가 위기를 볼까, 또 누가 그걸 판단을 할까, 이런 그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사례에서는 2015년도에 사이버 정보 공유 보안법이 제정이 돼서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법안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안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해서 어떤 위해자와 관련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뭐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판사가 판단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정보위원회에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상설 소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국정원이 총괄 기능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방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이버 침해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 조사할 때 어떤 한 기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기관이라든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어떤 조사하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구제책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발의된 법안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이 사이버 안보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또 고려해야 되는 조항들도 새롭게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에 발표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도 이제 공세적 사이버 방어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능동적 사이버 방어, 그러니까 즉 미연의 공격자에 대해서 침입을 해서 어떤 무해화시키는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에 2023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법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조문들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대해서 제정을 할 때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사실 이제 5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임종인 특보님께서 좀 급한 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버 안보법, 사이버 안보하고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정 과제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사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번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입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문제는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좀 불신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안보는 사실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회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입법이 되길 바라고, 저도 하여튼 뭐 제가 특보를 하지만 사실은 뭐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실은 토론에 참 많이 왔었는데,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입법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임종인 특보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워낙 빨리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말이 빨라갖고요. 저도 마음이 급해갖고 우리 저 박명희 선생님 그 조목조목 일단 뭐 사이버 수행 주체에서부터 이렇게 또 그 토론문 이렇게 또 정리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진 소장님 10분대로 발표 좀 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는 호스트가 된 사이버안보연구소 소장 이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는 지금 앞에서 그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또 발제자분들께서 해주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학계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잃었다면은 저는 처음 시작이 수사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의 그 사이버 뭐랄까요, 수사 같은 거를, 첨단 수사 같은 것들을 자문하면서부터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수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을 받았는데 영장을 실행할 도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구가 예를 들어서 감청 영장을 받았는데 감청 장비는 모두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서만 제조, 수입, 유통, 보관 뭐 등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실시간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영장을 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장비를 판매하는 곳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곳도 없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수사하는 데는 못 쓰고 있죠. 그런 현실에 의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소를 처음 기획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마지막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하나씩 하는 것보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학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법을 실제로 만드시는 국회의원분들 또는 이런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또는 군에 계신 분들이, 정보 개통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루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이버 안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안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이 공격해 오는데 얻어맞고 가만히 멍청이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으면 반격을 해야 되는 거죠. 반격을 한다는 것은 뭐 매뉴얼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국지 도발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는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격에 대해서 우리 몇 명 죽었고 몇 명 부서졌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거에 반격을 할 수 있는 선제 타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쪽에서는 그쪽은 굉장히 약하다고 지금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구소의 기본 목표로 삼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제정은 어찌 보면 그러한 기본 무기를 장착하는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장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된 이유가 뭐 앞에서 모든 토론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강화해서 말씀드리면 정보의 관점입니다. 정보가 어딘가에 쌓이게 됩니다. 어쨌든 수집을 하게 되니까요. 그 수집한 정보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누가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이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내가 남한테 줄 수 없으니 나도 못 가지게 방해를 당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역량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IT 강국이고요. 또 뭐 이런 합법 밤청을 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 뭐 그다음에 체계들, 그리고 정책들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기본적인 사이버 안보 기본법은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 또는 그에 관련된 부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에는 무제한으로 액세스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제한으로 가능했을 때 이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어쩌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훨씬 큽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경제적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정부가 취득하는 게 옳으냐 뭐 그러냐라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라든가 어떤 가치 판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치 판단에 우선해서 아까 안보는 바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으면 아까 말하는 그런 그 하부적인 개념, 뭐 개개인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안보는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에 접근을 하되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악용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정보를 다루는 관점에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민주적 통제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민주적 통제라는 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민주적 통제냐? 아, 그러면 모든 정보를 우리가 수집한 거를 모두 다 민간에 공개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또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는 그 양의 문제도 있지만 언제 공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 우리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사상 필요해서 개인 계좌에 대해서 열람을 한 경우에 6개월 있다가 통보가 옵니다, 은행에서. 그리고 그걸 최대 3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3년이 최대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것들이 계속 오픈돼야 되는데 당연히 민주적 통제가 강하다는 의미는 제 의견으로는 빠르게 정보가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민주적 통제는 강해지고 그 정보가 오픈되는 게 뭐 30년 후에 오픈한다 또는 100년 후에 오픈한다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거죠.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앞장으로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즉 우리들이 이렇게 못 믿게 된 이유는 역사적 그 배경이 있었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말이고 뭐 독재자들이 그동안 했던 일 그리고 굉장히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합니다만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랬을 때 개인에 대한 억압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이 지금 민주사회가 되면서 거의 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반대로 안보를 위해서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는 거죠. 누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여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토의해서 어떤 정책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시스템이 없이는 정책은 그냥 의미 없는 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새 그 사이버 안보가 아닌 보안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인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을 못 믿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악수를 하는 이유가 빈손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했다죠. 그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는 나는 너를 못 믿고 중간에 가는 길도 못 믿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지 그것을 다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서로에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이 기술은 기술이고 실제 실행은 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쓰여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인 영구적인 기록이라는 부분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사이버 안보나 이런 것을 법제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제안드리는데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면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과 틀리게 일부만 정해진 사람들이 참가하는 체인입니다. 여기에 플레이어들은 국가 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민간 감시 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 누구나 봤을 때 합의할 수 있는 주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컨소시엄 방식의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라든가 검찰, 법원 같은 이런 정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모두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즉 운영하는 통신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자기가 언제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줬는지가 기록이 다 남는 거죠. 이런 확실한 기록이 남는 시스템이라면 어찌 보면 상대방 사찰하고 싶어도 뒤에 분명히 뒤탈이 있을 게 100%인데 겁나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 정책이 시스템적으로 녹아나야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제안하고 이것을 이용한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아카식이라고 가칭을 붙였습니다만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공개나 언제 그 정보가 오픈되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좀 한 2분 내에 좀 마무리 좀. 실질적인 예로 저희는 전자영장 시스템인데요. 전자영장은 이미 준비가 됐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발급도 되고 이것을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제시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전송함으로써 효력을 접수하면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영장 시스템이 그런데 이걸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받아주는 곳에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만들 퍼블릭 블록체인 안에서 이런 각각의 전자영장을 하나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첩보를 얻어서 수사를 개시하는 단계부터 각각의 단계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그것이 영장 청구돼서 발급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블록이 생성되고 발급된 영장이 어딘가 뭐 SK텔레콤이든 뭐 카카오톡이든 이런데 접수돼서 실행돼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됐을 때 범죄자의 카카오톡을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으로 그 사람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거의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연결돼 있으니까. 하지만 범죄와 연관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팔리시에서 정책에서 정해줘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IP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친구 목록도 알 수 있고 메시지를 볼 수도 있고 그 메시지에 접근했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영장의 집행 시스템이 즉 그 발급만 하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실행되는 곳, 통신사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민간 회사들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도 똑같은 블록체인 하에서 움직여야 기록으로 완벽하게 남을 수 있고 누구도 허튼 짓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한 번만 받겠습니다. 꼭 질문을 하실 분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육군 22사단에서 정훈장교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국민석대입니다. 그 휴가간에 이렇게 와서 이제 유의미한 세미나를 해서 좀 매우 이제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질문을 원래 사실 임종인 교수께 하고 싶어서 있었는데 혹시 이게 대신 뭐 질문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네, 뭐 이 패널 중에 네. 좀 지정해서 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그럼 그 김동승 교수님께 저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이제 그 민간과 이제 공공기관의 이제 그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범위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를 어떤 걸로 해야지 이 부분이 좀 제가 잘 이해 안 돼서 한번 다시 좀 설명할 수 있는지 한국의 실정에 맞게 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고 드렸던 것 같아요.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일단 단순히 민간 정보를 국가 안보적인 이슈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가 안보에 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 사이버 안보법 모든 법안에도 그러하고 국제적인 일반 법률 입법 상태에도 그런데요. 사이버 안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그 이유가 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이버 안보 공격, 사이버 안보 위협 조치, 사이버 안보 책임 기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수반되는 특별한 조치의 정당성이 연이어서 어떻게 담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고요.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권한의 침해나 기타 민간에 대한 침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영역과 어떤 국가안보의 영역, 정보기관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면서 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기준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개념을 확장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매우 좁게 하고 이후적인 부분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그 군이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보기관이 하는 게 맞을지 일반 경찰기관이 하는 게 맞을지 이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에는 누가 더 정보인권에 친화적으로 하느냐로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지금까지는 모든 기관, 정보기관이나 군이나 국민들에게 하는 말은 오빠 못 믿냐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오빠는 원래 안 믿는 거거든요. 오빠는 말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과거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을 얼마나 잘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설계되어야 되고 저라면 사이버 안보에 관련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군이든 원이든 또는 어디든 그 기관은 사이버 안보를 오히려 더 엄중하게 해석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반대로 그와 관련된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는 매우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관이 아마 리더십을 오히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발제를 하신 김동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두순 교수님이 저희 연구원 선배이시기도 한데 항상 이렇게 토론에 와서 교수님 만나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관 오늘 중요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이원태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민관 협력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도 이제 민관 협력에 관한 것을 아주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연방과 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그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현재 협력이라고 하진 않지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에는 이제 주요 기반 시설 운영자까지 확대되어 있고 그 기반 시설 운영자의 범위를 점차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2021년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이 사이버 안보를 이끌어 나갈 그 주요 기관이 누가 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가 할 수도 있고요, 군이 할 수도 있고, 국정원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협력적으로 각 기관별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각 군하고 국정원하고 각 부처별로 사이버 안보를 걱정하는 그 대상의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해 갈 것인가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저도 이제 좌장으로서 한 1, 2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 사이버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부나 자문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한 4년 전에
국회 등록 단체인 국가정보포럼 그걸 이제 등록하고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정보위 위원장, 그리고 과기정통위원장, 그다음에 뭐 여러 세미나를 많이 했고 또 여야 의원들하고 비공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사이버 안보 관련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비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또 NGO라든가 이런 그 피해 본 분들이 굉장히 시비를 걸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관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 소위 말해서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보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IC 정보 공동체나 영국의 합동정보위원회처럼 행정기관, 군정보기관, 군 정보기관이 들어와서 서로 정보를 같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뭐 하여튼 그 오늘 그 다양한 이 아이디어와 논의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오늘 이런 사이버 안보 연구소 창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민간 협력 이런 우리가 70년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총력 안보 체제가 뭡니까? 결국은 군과 정보기관만 가지고는 안보가 결국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담론을 만들고 생산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또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그 수준 있는 이런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연구소가 번창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준비를 해주신 우리 정경두 장관님 그리고 연구소 측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 특히 발제와 토론해주신 우리 패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 토의를 참여해서 열띤 토론과 참신한 제안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마음을 받아 우리와 같은 박수를 서로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이버 안보 연구소 창립 총회 및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